결혼식 날 약혼자가 자신의 첫사랑을 무대 위로 부르자 나는 그 자리에서 파혼을 선언했다. 7년 후 그는 붉어진 눈시울로 내게 물었다. 내가 뭘 잘못했던 거지? 그의 절친한 친구가 헛웃음을 쳤다. 아직도 모르겠어? 저 여자아이가 벌써 7살이잖아.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아마도 그는 그 아이의 아버지가 자신이 감히 범접할 수조차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몰랐을 것이다. 당신은 지금 아프지만 잊을 수 없고 다정해서 희망을 잃지 않게 만드는 이야기들을 들려주는 부부 오디오 채널을 듣고 계십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나는 무거운 캐리어를 끌고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을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런데 뜻밖에도 출구에서 전 남자친구의 가장 친한 친구와 마주치고 말았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고 나를 보자마자 따지듯 물었다. 7년이나 지났어. 그해 결혼식장에서 도망친 거 대체 언제쯤 고경준한테 사과할 생각이야? 고경준. 그의 절친이자 나와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식을 올릴 뻔했던 내 전 약혼자. 7년 전 우리는 몇 달 동안이나 결혼식 준비로 분주했다. 마침내 서울의 한 5성급 호텔에서 성대한 결혼식이 열렸다. 신부가 등장하자 시끌벅적하던 연회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바로 그 순간 그가 갑자기 사회자에게 식을 멈추라고 요구하더니 무대 아래로 성큼성큼 내려갔다. 모든 하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는 하얀 원피스를 입은 한 여자의 손을 이끌고 올라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수줍은 미소가 번져 있었다. 무대로 돌아온 그는 마이크를 잡고 하객들 앞에서 선언했다. 유지은은 제 첫사랑입니다. 그 시절 저는 이 사람과 평생에 꼭 한 번은 레드카펫을 걷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늘 본식이 끝난 후 저는 제 자신에게 변명을 하는 셈치고 또 옛 약속을 지키는 의미로 온 마음을 다해 그녀와 이 길을 걷겠습니다. 말을 마친 그는 사회자를 보며 단호한 눈빛으로 식을 계속 진행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객석은 순식간에 술렁였고 곳곳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터져 나왔다. 다들 내가 얼마나 망신을 당할지 기다리고 있겠지? 나는 한동안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정이 가슴속에서 끌어올랐다. 심호흡을 크게 한 번 한 뒤 나는 웨딩드레스 자락을 들어 올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곧장 식장 밖으로 걸어나갔다. 그는 날 쫓아오지 않았고 나 역시 멈출 생각이 전혀 없었다. 눈 깜짝할 사이에 7년이 흘렀고 내 아들은 벌써 7살이 다 되어가는데 그의 친구는 아직도 나더러 찾아가 잘못을 빌라며 옛 정을 들먹이고 있었다. 그 말을 들으니 헛웃음이 튀어나왔다. 나는 내 뒤에 숨어있던 아들을 앞으로 끌어당기며 다정하게 말했다. 아들, 아저씨한테 인사해. 그리고 아빠 이름이 뭔지도 알려주렴. 최진호는 눈앞의 아이를 경악한 얼굴로 바라보며 입을 떡 벌렸다. 그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무심코 내뱉었다. 서윤아, 설마 7년 전에 임신한 채로 도망쳐서 경준이 아들을 낳은 거야? 그는 흠칫 놀라더니 말을 이었다. 수법이 좀 지저분하긴 한데 적어도 7년 동안 널 기다린 경준이의 정성을 저버린 건 아니네. 그가 단단히 오해하고 있는 것을 보고 나는 즉시 입을 열었다. 이 아이는 고경준 아들 아니야. 난 7년 전에 이미 결혼했고 내 남편, 아이야. 진호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들은 사람처럼 멍해졌다. 그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준이 몰래 결혼을 했다고? 그 녀석이 지난 몇 년 동안 너 찾느라 얼마나 미쳐 있었는지 알아? 나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차분히 대답했다. 맞아, 7년 전에 이미 혼인신고했어. 마침 내가 부른 차가 출구 앞에 멈춰 섰다. 나는 그를 지나쳐 떠나려 했지만 그는 내 캐리어 손잡이를 꽉 움켜쥐고 절대 놓아주지 않았다. 서윤아, 똑바로 말해. 그는 거의 소리치듯 말했다. 7년 전에 결혼했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이 아이는 몇 살이고? 진짜 경준이의 아니야? 진호의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지며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내 아들만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는 아이의 이목구비를 하나하나 뜯어보며 고개를 끄덕이더니 중얼거렸다. 누가 봐도 경준이 친아들이구만. 쌍꺼풀 짙은 큰 눈에 보조개까지 똑같잖아. 그의 목소리는 더 커졌다. 서윤아, 너 진짜 간도 크다. 경준이 애를 임신하고 도망을 쳐? 어쩐지 7년 동안 꽁꽁 숨어있더라니. 애가 좀 클 때까지 기다렸다가 곧시 집안에 인정받으려고 카드로 쓸 작정이었구나. 내 속셈 진짜 무섭다.
나는 미간을 찌푸렸다. 솔직히 말해서 내 아들은 고경준과 닮은 구석이 단 하나도 없었다. 애초에 아이 아빠는 한국과 프랑스 혼혈로 이국적인 외모를 가졌기 때문이다. 내가 해명할 틈도 없이 진호가 다시 입을 열었다. 지난 몇 년 동안 경준이는 널 찾는 걸 한 번도 포기한 적 없어. 그는 팔짱을 끼며 강조했다. 심지어 너 때문에 지은이도 밀어냈다고. 내가 경준이 친구로서 충고하는데 애 하나 낳았다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거란 착각은 버려. 그는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쉬었다. 그때 사소한 일로 결혼식장에서 도망치는 바람에 고씨 집안 체면이 말이 아니게 구겨졌어. 경준이가 집안 어르신들 반대 무릅쓰고 너 감싸주지 않았다면 넌 진작에 끝났어. 그는 내 어깨를 툭툭 치며 계산적인 말투로 덧붙였다. 아직 늦지 않았어. 나랑 근처 백화점 가서 좋은 술이랑 선물 좀 사서고 회장님 댁에 사과하러 가자. 내가 옆에서 거들어줄 테니까. 그만해. 나는 차갑게 말을 끊었다. 나는 그를 똑바로 노려보며 또박또박 말했다. 내가 언제 고경준한테 돌아가고 싶다고 했어? 나 이미 결혼했다고. 내 남편 아야. 나는 턱을 살짝 치켜들고 차분하면서도 단호하게 말했다. 내 남편 성은 차씨야. 이름은 차도진이고 내 입에서 나온 남편이라는 단어가 그의 발작 버튼이라도 누른 것일까. 진호는 갑자기 내 손목을 강하게 움켜쥐었다. 내 뼈를 부숴버릴 듯 힘을 주는 바람에 그의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변했다. 그는 눈을 부라리며 말했다. 너도 30이야. 유치하게 굴지 마. 아직도 네가 어린애인 줄 알아? 그의 입꼬리가 비릿하게 올라갔다. 그래, 얼굴 반반하니까 능력은 좀 있네. 그는 팔짱을 꼈다. 차씨 집안이 어떤 곳인데? 결혼식장에서 제멋대로 도망가고 기본적인 예의조차 없는 네가 감히 차씨 가문에 발을 들일 수 있을 것 같아? 그는 혐오스럽다는 듯 얼굴을 찡그렸다. 해외에서 7년 굴러먹더니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아, 차씨 가문은 대한민국 물류, 해운업계를 장악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최고 재벌가다. 최근 몇 년간 국가정책에 맞춰 사업을 확장하면서 그들이 나설 때마다 업계가 뒤흔들렸고 고씨 가문조차 눈치를 봐야 할 정도였다. 반면 사람들의 눈에 비친 나는 고경준에게 비참하게 버림받은 돈이나 밝히는 속물에 불과했다. 내가 반응하기도 전에 진호는 다시 목소리를 누그러뜨리며 타일렀다. 7년 전에 경준이가 실수한 건 나도 인정해. 하지만 남자가 7년이나 널 기다렸어.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아? 나는 째째복했다. 그는 계속 떠들었다. 그래, 사과도 안 했고 쫓아가지도 않았어. 하지만 지은이를 아무리 좋아했어도 결국 걔랑 결혼은 안 했잖아. 안 그래? 유나야, 사람이 너무 분수를 모르면 안 돼. 말을 마친 그는 주머니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내게 내밀었다. 경준이 연락처야. 지금 고씨 그룹 후계자로 자리 잡았고 강남 바닥에서 젊고 잘생기고 돈 많은 CEO로 소문이 자자해. 대한민국 여자들이 얼마나 탐내는 자리인지 알아? 잘 생각해봐. 진호의 머릿속에서는 내가 당장 감격에 겨워 명함을 받아들고 고경준에게 전화해 눈물로 용서를 구하며 새 식구가 재결합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나는 명함을 받아들고 힐끗 쳐다보기만 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망설임 없이 그 명함을 갈기갈기 찢어버렸다. 나는 차갑게 말했다. 너무 늦었어. 7년 전의 기억이 본물 터지듯 밀려왔다. 나와 고경준의 결혼식 전날 밤. 우리 엄마는 기쁨에 겨워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밤새 뒤척이며 내 결혼 이야기를 멈추지 않으셨다. 아빠는 겉으론 태어난 척 말씀이 없으셨지만 집을 나서는 나를 배웅할 때 휙 돌아서서 남몰래 눈물을 훔치셨다. 나는 그 모습을 분명히 봤지만 모른 척 눈가를 훔쳤고 차마 아빠를 부르지 못했다. 시골에 계신 친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도 연로하고 편찮으신 몸을 이끌고 먼 길을 올라오셨다. 모두가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손녀딸이 시집가는 모습을 놓치고 싶지 않아 기어코 참석하셨다.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가족들은 내 뒷바라지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그때만 해도 나는 그날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 될 줄 알았다. 새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로 부풀어 있었다. 결혼식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신부가 버진로드를 걸어 들어갈 차례가 되었을 때 고경준이 갑자기 큰 소리로 식을 멈췄다. 식장에 쩌렁쩌렁 울린 그의 목소리에 모두가 경악했다.
그리고 잠시 후 그는 하얀 원피스를 입은 여자를 무대 위로 끌어올렸다. 아름다운 얼굴을 한 그 여자의 눈빛에는 득의 양양함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여자의 손을 잡고 무대 한가운데 서서 하객들을 향해 고백을 시작했다. 유지은은 제 첫사랑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차갑게 얼어붙게 만드는 다정한 목소리였다. 제가 약속했거든요. 이번 생에 꼭 한 번은 그녀와 레드카펫을 걷겠다고요. 하객석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오늘이 지나면 전 다른 사람의 남편이 됩니다. 그의 눈빛에 아쉬움이 스쳤다. 이게 제게 남은 마지막 기회입니다. 말을 마친 그는 나를 돌아보았다. 유나야, 이해해 줄 거지? 나는 부케를 쥔 손에 얼마나 힘을 주었는지 관절이 하얗게 변했다. 텅 빈 눈으로 예식장을 둘러보았고 심장이 통째로 도려내어지는 듯한 기분이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왜? 나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왜 하필 내 결혼식에서 나를 이렇게 망신 주는 건데? 고경주는 피식 웃었다. 그는 내 부모님과 조부모님이 앉아있는 곳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비아냥거렸다. 별거 아니야. 내 집안 식구들이 주제넘게 구는 게 좀 꼴보기 싫어서 신부가 한 명 더 늘어난다 한들 내 가족들은 신경도 안 쓸 거잖아. 안 그래? 식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모든 시선이 우리 가족에게 쏠렸다. 웅성거리는 소리와 경악에 찬 얼굴들. 평생 시골에서 교직에 몸담으며 명예를 목숨처럼 여기셨던 꼿꼿한 친할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충격을 받고 심장 발작을 일으키셨다. 체면을 중시하던 외할머니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 해명하려 일어났지만 시댁 쪽 친척이 던진 음식물 쓰레기에 맞고 말았다. 나는 사랑의 상징이어야 할 새하얀 웨딩드레스를 내려다보며 몇 초간 멍하니 서 있었다. 그리고 갑자기 드레스 자락을 걷어주고 가족들을 모두 이끌고 호텔을 나섰다.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날 이후 내가 출국을 결심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고작 7일이었다. 그 7일 동안 고경주는 코빼기도 비치지 않았고 사과 한마디 없었다. 반대로 그의 옛 연인 유지은은 고경준의 어머니와 함께 나를 찾아왔다. 우리는 호텔 1층 커피숍에서 만났다. 두 사람은 마치 시어머니와 며느리처럼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있었다. 하지만 나를 보자마자 그들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가셨다. 유지은이 여유로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유나 언니, 결혼식 날 일은 정말 미안해요.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경준 오빠가 옛날 약속을 잊지 못해서 언니를 난처하게 만들 줄은 몰랐어요. 너무 미안해요. 고경준의 어머니는 그녀의 손을 토닥이며 나무라는 듯 애정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그건 경준이가 당연히 너한테 보상해야 할 일이었지. 소꿉친구는 소꿉친구야. 나중에 굴러들어온 돌이 어찌 감히 비견하겠니? 말을 마친 그녀는 나를 향해 가식적인 미소를 지었다. 유나야, 그냥 해본 소리니까 너무 마음에 두지 마라. 나는 커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쓴맛이 입안 가득 퍼졌다. 그때 고경준의 어머니가 가방에서 카드 한 장을 꺼내 내 쪽으로 밀었다. 여기 5억 원이 들어 있다. 이거 받고 내 가족들 데리고 서울 바닥에서 떠나. 나는 카드를 멍하니 바라보며 물었다. 그 사람이 주라고 한 건가요? 아니면 어머님 뜻인가요? 그녀는 코웃음을 쳤다. 보는 눈이 그렇게 많은 데서 식장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우리 아들이 너한테 뭘 더 해주길 바라는 거니? 그녀의 눈빛이 경멸로 가득 찼다. 너 지은이 집안이 어떤지 몰라? 쟤네 아빠가 우리 고씨그룹의 오랜 파트너야. 그녀는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천천히 말했다. 근데 너는? 그녀는 일부러 말을 멈추고 한숨을 쉬었다. 시골 촌구석에서 올라와서 상류사회 물 한 번 먹어봤으면 내 인생에선 그 정도로도 과분한 거 아니니? 나는 입술을 꽉 깨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손을 뻗어 카드를 받았다. 나에게 이 돈은 그저 숫자에 불과했다. 나는 카드를 챙긴 뒤 그 돈 전액을 강원도 산골의 한 초등학교에 기부했다. 모든 정리를 마친 후 나는 미련 없이 비행기에 올랐다. 그렇게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지금 내 아들은 7살이 되었다. 서윤아, 내 말 듣고 있어? 진호의 목소리가 나를 현실로 끌어당겼다. 고개를 들어보니 그는 마치 답답해 미치겠다는 표정으로 나를 노려보고 있었다. 그는 손을 휘저으며 목소리를 낮췄지만 흥분한 기색이 역력했다.
지금 경준이가 사업도 엄청 잘 나가는데 아직도 널 못 잊고 있잖아. 지금 빨리 가서 사과하지 않으면 나중엔 진짜 기회 없어. 그의 목소리엔 책망이 섞여 있었다. 너 예전엔 되게 계산 빠르지 않았어? 왜 이렇게 쉬운 이치도 모르는 거야? 나를 위해 안달난 척하는 그 꼴을 보니 뼛속까지 피곤함이 몰려왔다. 나는 심호흡을 하며 감정을 억누르고 또박또박 말했다. 나 서윤아, 이미 결혼했어. 내 남편은 나를 아주 많이 사랑하고 내 아들도 무척 착해. 난 지금 아주 잘 살고 있고 누구한테 빚진 것도 없고 누구의 용서도 필요 없어. 그러니까 다신 귀찮게 하지 마. 말을 마친 나는 아들의 손을 꽉 쥐고 기다리고 있던 택시를 향해 빠르게 걸어갔다. 진호가 뒤쫓아오려 했지만 택시가 뿜어내는 하얀 매연을 뒤집어 쓴 채 멀어지는 차를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그는 즉시 휴대폰을 꺼내 고경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경준아, 나 방금 서윤아 만났어. 걔 귀국했어. 전화기 너머의 남자는 몇 초간 얼어붙은 듯 말이 없다가 이내 자리를 박차고 미친 듯이 밖으로 뛰쳐나갔다. 너무 급하게 서두른 나머지 하마터면 유리문과 충돌할 뻔했다. 나는 미리 예약해둔 호텔에 도착해 짐을 풀고 아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러 1층 레스토랑으로 내려갔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로비 한가운데서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경준아, 저기야, 유나 내려왔다.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었다. 진호가 로비 중앙에 서 있었고 그 옆에는 훤칠한 키에 눈에 띄는 아우라를 풍기는 남자가 서 있었다. 완벽하게 재단된 정장, 꼿꼿한 자세, 넓고 단단한 어깨. 다만 방금 급하게 뛰어온 듯 머리가 약간 헝클어져 있었다. 나는 그가 내 전 남자친구 고경준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봤다. 그는 나와 멀지 않은 곳에 서서 내 옆에 있는 남자아이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그의 목을대가 꿀꺽 움직이더니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서윤아. 저 아이, 내 아들이야? 나는 우뚝 멈춰섰고 오래된 기억들이 다시 한번 밀려왔다. 우리의 이야기는 뻔하디 뻔한 신데렐라 스토리와 다를 바 없었다. 평범한 여자와 재벌가, 도련님, 우리는 우연히 만나 금세 사랑에 빠졌다. 그는 날 때부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 돈을 물쓰듯 하는 도련님이었고 나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알바와 학업을 병행하는 시골 출신 가난한 대학생이었다. 사소한 사건을 계기로 우리는 알게 되었고 그렇게 4년을 함께했다. 그를 위해 나는 내 생계줄이었던 알바를 그만뒀다. 그리고 오직 학업에만 전념했다. 새벽부터 책상에 앉았고 깊은 밤까지 불빛 아래서 매달렸다. 졸업 후 나는 오직 내 실력만으로 고시 그룹에 입사했다. 서울 바닥에서 나는 꽤 촉망받는 신진 디자이너로 통했다. 디자인팀에서 늘 참신한 아이디어를 내놓으며 기획안을 주도했다. 반면 그는 나를 위해 가족과 맞서는 길을 택했다. 고시 가문은 그가 가업을 잇기를 바랐지만 그의 진짜 꿈은 고고학이었다. 하지만 결국 그는 자신의 꿈을 접고 회사를 물려받았다. 그는 나를 지켜주었고 꽃뱀이라 조롱받던 나를 당당히 그의 곁에 서는 약혼녀로 만들어주었다. 내 손을 꽉 잡았다. 우리는 이 사랑에 모든 것을 걸었다. 나는 오직 우리의 미래만을 그렸고 머릿속은 온통 결혼식에 대한 환상으로 가득했다. 유지은이 귀국하기 전까지는 말이다. 그녀는 눈을 뗄 수 없을 만큼 반짝이는 유성처럼 나타났다. 뽀얀 피부, 큰 눈, 오뚝한 코, 앵두 같은 입술, 우아한 기품, 걸음걸이마다 그녀만의 독보적인 아우라가 흘러넘쳤다. 게다가 그녀는 고경준의 소꿉친구이자 첫사랑이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신뢰라고 믿었으니까. 나는 그가 나를 사랑한다고 믿었고 우리 결혼도 코앞으로 다가왔으니까. 심지어 친구에게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난 그 사람 믿어. 우린 분명 잘 살 거야. 하지만 현실은 내 믿음을 산산조각 내버렸다. 고경준의 야근이 점점 잦아졌다. 예전엔 어떻게든 일찍 퇴근해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려 했던 그가 이제는 자정이 넘도록 집에 오지 않는 날이 많아졌다. 자기야, 언제 와? 문자를 보내면 돌아오는 건 바빠. 나중에 얘기해라는 짧은 답장뿐이었다. 약속을 취소하는 일도 잦아졌다. 주말에 같이 여행 가자던 약속도 흐지부지 잊혀졌다. 나는 슬픔을 억누르며 조용히 말했다. 요즘 나랑 보내는 시간이 너무 없어. 그는 무심하게 대답했다. 요즘 일이 좀 많네.
한 번은 청첩장 샘플을 고르지 못해 그의 회사를 찾아간 적이 있었다. 당연히 함께 골라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나를 맞이한 건 비서의 차가운 안내였다. 대표님, 지금 회의 중이시라 아무도 들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텅 빈 마음으로 대표실 문 앞에 서 있었다. 바로 그때 유지은이 하이힐을 신고 여유롭게 걸어왔다. 그녀의 몸매를 감싸는 세련된 원피스, 또각거리는 발소리가 복도에 선명하게 울렸다. 그녀는 마치 자기 자리인 양 자연스럽게 대표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고경준 앞에서 이성을 잃었다. 나는 대표실로 뛰어들어 거의 소리치듯 따졌다. 오빠, 저 여자랑 대체 무슨 사이야? 그는 대답 대신 내동댕이 치듯 서류 하나를 내 눈앞에 던졌다. 내가 부모님을 위해 비즈니스석 비행기표와 5성급 호텔을 예약한 결제 내역 캡처본이었다. 그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서윤아, 예전엔 40만 원짜리 셔츠 하나도 아까워서 못 사던 애가 사람들이 너 돈 노리고 접근한 거라 했을 때 난 안 믿었는데 진짜였네. 그의 목소리엔 실망과 분노가 가득했다. 나는 멍해졌고 머릿속이 하얘졌다. 허겁지겁 변명했다. 경준 오빠, 나 이제 내가 돈 벌잖아. 그냥 엄마 아빠 조금 편하게 모시고 싶었어. 두 분 다 연세가 있으셔서 멀리서 오시는 거 힘드니까. 나는 당황해서 월급 명세서를 열어 그에게 보여주었다. 이것 봐, 이거 다 내가 번 돈이야. 그는 무심하게 응 한마디만 내뱉을 뿐 눈빛엔 한치의 온기도 없었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다. 나가봐. 그날 이후 우리의 관계는 꽁꽁 얼어붙었다. 나는 목이 메는 심정으로 어떻게든 관계를 되돌리려 애썼다. 결혼식 준비하라고 그가 줬던 블랙카드도 더 이상 쓰지 않았다. 모든 지출은 영수증을 꼬박꼬박 모아두었다. 나는 영수증 뭉치를 그의 비서에게 주며 대표님께 꼭 좀 전해주세요. 저 돈 함부로 쓰는 거 아니라고요. 라고 신신당부했다. 심지어 결혼식을 3일 앞두고 나는 힘든 결정을 내렸다. 내가 가장 마음에 들어했던 다이아몬드 장식 웨딩드레스를 포기했다. 눈이 부시도록 반짝이는 꿈결 같은 드레스였지만 가격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이다. 결국 나는 가격이 절반밖에 안 되는 심플한 실크 드레스를 골랐다. 드레스를 피팅하러 간 날, 최진호와 유민기도 함께 따라왔다. 나는 드레스를 매만지며 탈의실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다. 문을 나서자마자 유민기가 고경준에게 하는 말이 들렸다. 결혼하기 전에 혼전계약서 꼭 써. 우리 같은 집안은 저런 꽃뱀들한테 물리기 십상이니까. 그때만 해도 욱하는 성격이 남아있던 나는 참지 못하고 말을 끊었다. 오빠가 나조차도 못 믿는다면 이 결혼할 필요 없어. 고경준은 순간 당황하며 허둥지둥 변명했다. 그런 뜻 아니야. 난 너한테 계약서 쓰게 할 생각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어. 결혼식은 예정대로 진행되었다. 그 말을 듣고 내 마음도 누그러졌다. 나는 마침내 그가 내 편에서 주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결혼식 당일 그가 유지은의 손을 이끌고 무대에 올라 우리 가족이 주제 파악을 못한다고 비아냥거리던 순간 나는 깨달았다. 그는 단 한 번도 나를 진심으로 믿은 적이 없었다는 것을. 지금 고경준은 내 눈앞에 서서 경계심과 강압이 섞인 눈빛으로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목소리를 낮춰 물었다. 서윤아, 솔직히 말해. 저 아이, 내 아이 맞지? 나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치며 몸을 돌려 아이를 가렸다. 나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또박또박 말했다. 아니, 내 남편 아이야. 성도 차시고. 내 말 중 어떤 부분이 그의 한계선을 건드린 건지. 고경준의 눈시울이 붉게 달아올랐다. 그는 이를 악물었고 이마에 핏대가 선명하게 솟아오르며 포효했다. 서윤아, 거짓말을 하려거든 앞뒤가 맞게 해. 우리가 헤어진 지 7년이고 저 애도 딱 7살이잖아. 식장에서 도망치자마자 웬 쓰레기 같은 놈팽이 따라가서 저 애를 낳았다는 헛소리는 하지마. 나는 미간을 찌푸렸고 속에서 불화통이 치밀어 올랐다. 쓰레기 같은 놈팽이? 나는 그와의 관계를 끝내고 나서야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연애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다. 항공 모든 과정이 당당하고 떳떳했는데 그의 입을 거치니 그런 식으로 전락해버렸다. 내가 반박하려던 찰나 등 뒤에서 갑자기 누군가 강하게 나를 밀쳤고 나는 앞으로 고꾸라졌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손바닥이 세게 쓸리며 타는 듯한 고통이 온몸으로 퍼졌다. 나도 모르게 비명이 새어나왔다.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고경주는 경악과 가슴 아픈 표정이 교차하며 얼른 손을 뻗어 나를 부축하려 했다. 하지만 나는 본능적으로 그의 손을 피했다. 그는 허공의 손을 멈췄다. 고경준의 어머니가 어느새 내 아들의 손을 꽉 잡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쏘아붙였다. 내가 뭘 해? 당연히 내 친손자 데려가는 거지. 너 같은 꽃뱀들 내가 한두 번 본 줄 알아? 네가 안 돌아오는 건 그저 몸값 올리려고 밀당하는 얄팍한 수작일 뿐이잖아. 내 돈까지 챙겨 도망친 주제에 감히 내 손자를 빼돌려? 내가 경찰에 신고 안 한 것만으로도 고맙게 생각해야지. 말을 마친 그녀는 경호원들에게 턱짓을 했다. 멀뚱히 서서 뭐해? 당장 내 손자 모셔와. 경호원들이 즉시 달려들었다. 나는 눈이 뒤집혀 벌떡 일어나 아이를 향해 돌진했다. 하지만 한 발짝 내딛기도 전에 고경준이 등 뒤에서 나를 꽉 껴안았다. 당황과 분노가 뒤섞인 쉰 목소리로 내가 소리쳤다. 내 아들 돌려줘. 당신 애 아니라고 했잖아. 아들은 겁에 질려 엉엉 울기 시작했다. 안 갈래? 엄마 아빠한테 갈 거야. 엄마 살려줘요. 고경준은 나를 꽉 붙잡은 채 낮게 타일렀다. 울지 마라. 내 엄마가 잠깐 제정신이 아니어서 그래. 아빠랑 집에 가자. 아이는 발버둥을 쳤다. 신발 한 짝이 벗겨져 차가운 맨발이 바닥에 닿았다. 아이가 소리 질렀다. 당신 우리 아빠 아니야. 우리 아빠는 차씨야. 차도진이라고. 우리 아빠 곧 올 거야. 아빠 오면 당신들 가만 안 둘 거라고. 고경준의 얼굴은 폭풍전야의 먹구름처럼 침침해졌다. 그는 경호원을 차갑게 노려보며 말했다. 조그만 녀석이 함부로 차도진 이름을 들먹거리다니. 나중에 무슨 화를 입으려고. 그의 어머니는 한술 더 떠 매섭게 말했다. 김 실장, 봐주지 말고 저 녀석 버릇 좀 단단히 고쳐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다. 그래, 싹수부터 네 집 자식인지 예의범절이라곤 배운 적이 없잖아. 엄하게 다스려야지. 진호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으니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내 손자 언제 찾았을지도 몰라. 말을 마친 그녀는 주저없이 경호원에게 명령을 내렸다. 당장 저의 손발 묶고 입 틀어막아. 먼저 어두운 방에 가둬놓고 반성할 때까지 풀어주지 마. 오늘 누가 날 말릴 수 있나 보자. 말이 끝나기 무섭게 억눌린 분노를 가득 담은 낮고 묵직한 남자의 목소리가 로비 입구에서 울려 퍼졌다. 누가 감히 내 아들을 건드린다는 거지? 한번 해보시지. 모두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로비 입구, 눈부신 빛을 등지고 한 남자가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바닥에 길게 드리워진 거대한 그림자, 크지 않은 목소리였지만 모두의 귓가에 폭탄처럼 내리꽂혔다.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자 숨이 턱 막힐 정도로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다. 검은색 셔츠 소매를 팔꿈치까지 걷어붙여 다부진 팔뚝이 드러나 있었고 그 위로 무심하게 걸친 짙은 회색 재킷. 셔츠 깃은 살짝 풀어져 있어 자유분방해 보였지만 뿜어내는 위압감은 엄청났다. 서늘한 눈빛, 한 걸음 한 걸음 계산된 듯 흔들림 없는 발걸음, 차도진이었다. 기억 속 모습보다 살짝 마른 듯했지만 턱선은 더욱 날카로워졌고 억눌린 분노를 뿜어내고 있으면서도 그의 시선은 오직 한 곳만을 향해 있었다. 바로 내 아들. 누가 감이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아이는 물에 빠진 사람이 구명줄을 잡은 듯 와앙 울음을 터뜨렸다. 아빠, 아빠 왔어. 경호원이 흠칫 놀라 돌아보는 사이 고경준의 어머니가 미간을 찌푸리며 차도진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다. 넌 또 뭐야? 여기서 네가 낄 자리가 있는 줄 알아? 차도진은 그녀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는 무겁고 압도적인 걸음걸이로 곧장 경호원에게 다가갔다. 가까이 다가간 순간 그는 아이를 잡고 있던 경호원의 손목을 낚아채 그대로 꺾어버렸다. 우두둑 뼈가 부러지는 섬뜩한 소리가 울렸다. 경호원은 고통에 찬 신음을 내뱉으며 팔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무릎을 꿇을 뻔했고 이마엔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졌다. 차도진이 고개를 들자 칼날 같은 시선이 번뜩였다. 내 아들 털끝 하나라도 다시 건드리면 부러지는 게 팔 하나로 끝나진 않을 거다. 그는 그 길로 아들을 자기 품으로 당겨 안았다. 아이는 그의 가슴에 찰싹 달라붙어 얼굴을 파묻은 채 서럽게 흐느꼈다. 아빠, 저 사람들이 나 가둔댔어. 밧줄로 묶는다고 했어.
차도진의 턱관절이 잔뜩 굳어지며 눈빛은 더욱 차가워졌지만 아이의 등을 토닥이는 그의 손길과 목소리만큼은 한없이 부드러웠다. 괜찮아, 아빠 여기 있어. 아무도 우리 아들 못 건드려.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고경준의 안색이 시시각각 변했다. 그는 마른 침을 삼키고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차 대표님, 이건 저와 유나 사이의 일입니다. 외부인이 이렇게 무력으로 개입하는 건 선을 넘으신 것 아닙니까? 그 말을 들은 차도진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고 두 남자의 시선이 공중에서 부딪혔다. 주변 공기가 순식간에 영하로 얼어붙는 듯했다. 가족 간의 일, 차도진이 코웃음을 쳤다. 크지 않은 목소리였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뼈를 때렸다. 고 대표, 당신네 사람들이 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합법적인 내 친아들을 강제로 뺏어가려 했고 손발을 묶고 입을 틀어막아 끌고 가려 했는데 그걸 가족 간의 일이라고 부르나? 말을 마친 그는 지갑에서 코팅된 카드 하나를 꺼내 바닥에 휙 던졌다. 대리석 바닥에 떨어진 카드는 미끄러지듯 날아가 고경준의 발밑에 멈췄다. 시간 나면 직접 확인해 보시지. 유전자 검사 결과지야. 글씨를 읽을 줄 모르면 변호사를 고용하던가. 주변의 하객과 사람들은 이미 휴대폰을 꺼내 동영상을 찍고 있었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고경준의 어머니는 격분에 앙칼진 목소리로 소리쳤다. 지금 무슨 개소리를 짓거리는 거야. 저 앤 내 친손자야. 척 보면 경준이 얼굴이 따꾸만. 그녀는 나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악을 썼다. 서윤아, 저런 놈팽이 때문에 감히 엉뚱한 놈을 애비라고 부르게 해? 네가 그러고도 우리 고씨 집안에 죄송하지도 않아? 쓸린 손등이 타는 듯이 아파왔고 분노가 끓어올랐지만 내가 입을 열기도 전에 차도진이 또박또박 쏘아붙였다. 첫째, 난 놈팽이가 아니라 가족관계 증명서에 이름이 올라간 합법적인 친부입니다. 나는 멈칫했다. 내 품에 안긴 아들도 고개를 빼꼼히 내밀고는 빨개진 눈으로 목청껏 외쳤다. 내 이름은 차민준이고 우리 아빠는 차도진이고 우리 엄마는 서윤아야. 나 출생신고서도 다 있어. 순간 콧잔등이 시큰해졌다. 차도진의 입꼬리가 아들의 말에 살짝 올라가며 웃음이 새어 나올 뻔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서늘했다. 둘째, 방금 전고 회장 사모께서 내 아들을 묶고 입을 막아 가두라고 지시하셨지. 그는 호텔 매니저를 돌아보며 말했다. 매니저님, CCTV 전체 화면과 녹음본 추출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동영상 촬영하고 계신 분들도 동의해 주신다면 저희 법무팀에서 개별적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호텔 매니저는 사색이 되어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네, 데이터 전부 잠금 조치했습니다. 유출될 일 없을 겁니다. 인파 속에서 누군가 조그맣게 속삭였다. 나 다 찍었어. 이거 인터넷에 풀리면 고씨 집안은 끝장이야. 고경준 어머니의 얼굴색이 변했지만 그녀는 여전히 억지를 부렸다. 난 그냥 농담한 것뿐이야. 농담이요? 차도진이 비릿하게 웃었다. 제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 농담 다시 읊어드릴까요? 그는 방금 그녀가 한 말을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읊었다. 그녀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해졌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차도진은 더 이상 그녀와 말싸움할 가치를 못 느낀 듯 아이를 안기 위해 나를 돌아보았다. 아이는 내 옷자락을 꽉 쥔 채 놓지 않았다. 그는 앞으로 한 걸음 나서서 나와 그들 사이를 가로막았다. 그의 고든 등은 마치 뚫을 수 없는 철벽 같았다. 고 대표. 그의 시선이 고경준을 올감했다. 아이가 당신을 닮았다고 우기는 거 반박하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깟 닮았다는 이유 하나로 사람을 이끌고 와서 대중교통 한복판에서 내 아내와 아이에게 손을 댔다면 이건 더 이상 오해라는 말로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내 아내라는 두 글자가 귓가를 때렸다. 고경준은 마치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는 쉰 목소리로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물었다. 너 진짜 저 남자랑 결혼한 거야? 나는 고개를 숙인 채 품 안의 아이를 다독이며 그를 쳐다보지도 않고 담담하게 대답했다. 7년 전에 이미 혼인신고 끝냈어. 주변에서 작게 헉하는 숨소리가 들려왔다. 세상에, 결혼식장에서 도망쳐놓고 일주일 만에 혼인신고를 했다고? 7년 동안 한국에 한 번도 안 들어왔는데 저 남자 대체 정체가 뭐야? 보통 내기가 아닌데. 고경준 옆에 서 있던 최진호의 얼굴에는 끝장났다는 두 글자가
선명하게 쓰여 있었다. 그는 억지 웃음을 쥐어짜내며 상황을 무마하려 나섰다. 다들 진정들 좀 합시다. 말로 좋게 풀면 될 일을. 유나야, 예전에 우리한테 네가 분명. 최진호. 내가 고개를 들고 처음으로 그의 이름을 불렀다. 감정이란 단 한 톨도 섞이지 않은 얼음장 같은 목소리였다. 아까 공항에서 네가 짓거린 말, 나 똑똑히 다 기억해. 최진호의 입가에 맴돌던 미소가 딱딱하게 굳었다. 그가 변명을 늘어놓으려 입을 뗐지만 차도진에 스치듯 지나가는 매서운 눈빛, 한 번에 모든 말이 목구멍으로 쑥 기어들어갔다. 당신이 내 아내를 공항에서 막아 세운 그 사람입니까? 차도진의 목소리는 평온했고 심지어 예의마저 갖춘 듯했지만 듣는 이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진호는 화들짝 놀라 뻣뻣하게 굳은 채 더듬거렸다. 차 대표님, 저랑 유나는 예전에 친구 사이였고 전 그저 경준이가 걱정돼서 마음이 앞서는 바람에. 마음이 앞섰다? 차도진이 천천히 그의 말을 곱씹었다. 감정의 동요가 전혀 없는 목소리였다. 그래서 공항 로비 한복판에서 전 남친애를 임신하고 도망쳤다고 큰 소리로 떠들고 꽃뱀이라 욕하고 애가 클 때까지 기다렸다가 고씨 집안에 협박하려고 한다고 떠들었습니까? 그의 한마디 한마디가 꽂힐 때마다 진호의 안색은 흑빛으로 변해갔다. 이곳으로 오는 길에 사람들이 다 전해주더군요. 차도진이 무심한 눈빛으로 말을 이었다. 최 선생님. 남을 걱정하는 건 당신 자유입니다. 하지만 그걸 핑계 삼아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목소리를 한껏 낮췄다. 그 대가는 톡톡히 치러야 할 겁니다. 진호는 입만 뻐끔거릴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찬물을 뒤집어 쓴 듯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고경준은 그제야 간신히 이성을 되찾은 듯했다. 그는 앞으로 한 걸음 나서며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서윤아, 인정할게. 오늘 내가 너무 감정적이었어. 우리 어머니도 좀 과하셨고. 그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다. 하지만 너도 잊지 마. 7년 전 그 많은 하객을 내팽개치고 결혼식장을 빠져나간 건 바로 너였어. 나는 헛웃음을 터뜨렸지만 내 눈빛엔 어떤 온기도 없었다. 고 대표님, 기억력이 좀 안 좋으신가 보네요. 내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한 글자 명확하고 단호했다. 우리 결혼식에서 다른 여자의 손을 잡고 무대 위로 올라가 버진로드를 끝까지 걸었던 건 바로 당신이었어. 당신은 모든 하객들 앞에서 우리 가족이 당신네 집안의 빌부터 주제넘게 굴고 있다고, 신부가 한 명 더 늘어난다 해도 우린 아무 신경도 안 쓸 거라고 떠벌렸지. 나는 한 박자 쉬며 차갑게 식은 눈빛으로 그를 쏘아보았다. 우리 외할머니한테 음식물 쓰레기를 던진 건 당신 내고씨 집안 친척들이었어. 우리 아빠 얼굴에 삿대질하며 술병을 들이대고 욕을 퍼부은 것도 당신네 친척들이었고, 그리고 결국 우리 할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충격을 받고 쓰러지셨지. 나는 그를 똑바로 노려보며 말했다. 기억나? 그날의 디테일을 하나씩 꺼낼 때마다 내 가슴은 또 한 번 시뻘겋게 타들어가는 것 같았다. 그날의 끔찍한 기억은 7년이 지난 지금도 단 한 번도 탁 흐려진 적이 없었다. 고경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두 눈은 붉게 달아올랐다. 그날 내가 말이 심했다는 건 인정해. 하지만 그 뒤로 널 찾아갔잖아. 그래, 찾아오셨지. 나는 차가운 목소리로 그의 말을 끊었다. 당신 첫사랑이랑 당신 어머니를 대동하고 내 앞에 나타나서 5억 원짜리 수표를 던져주면서 이 돈 받고 눈앞에서 꺼지라고 했지. 아주 똑똑히 기억해. 나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는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당신 어머니는 내가 시골 촌구석에서 올라온 주제에 상류사회물 좀 먹어봤으니 그걸로 만족하라고 하셨어. 나는 입꼬리를 살짝 비틀어 올렸다. 고 대표. 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7년이 지난 지금 당신이 그 첫사랑이랑 결혼 안 한 걸 내가 고마워하며 납작 엎드려 용서를 빌 거라고 생각한 거야? 듣고 있던 고경준의 어머니가 참지 못하고 차갑게 끼어들었다. 그 5억 원, 너도 거절 안 하고 넙죽 받았잖니. 당신 아들이 억지로 내 손에 쥐어줬으니까 받았지. 나는 그녀를 향해 고개를 돌리며 평온하게 말했다. 그리고 그 돈은 내가 전액 강원도 산골 초등학교에 기부했어. 원하신다면 그해 기부 내역서 사람 시켜서 당장 뽑아다 드릴게. 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주변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터져나왔다.
저 말이 진짜면 고씨 집안 그날 너무 심했던 거 아니야? 사람을 동네북 취급해놓고 이제 와서 뻔뻔하게 가족 타령이야? 고경준 어머니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그녀가 반박하려 입을 여는 순간 고경준이 무거운 목소리로 그녀를 막아섰다. 어머니, 그만 좀 하세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가 자기 어머니를 막아선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여전히 나에게 꽂혀 있었고 아주 작은 동정이라도 구하려는 듯 애처로웠다. 유나야. 그의 목소리가 한없이 가라앉았고 간절함이 묻어났다. 그날 내가 잘못한 건 맞지만 지난 7년 동안 난 널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어. 네가 다녔던 대학교, 내 고향 동네, 내 흔적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곳이면 어디든 찾아갔어. 그는 씁쓸한 웃음을 지으며 피곤한 기색을 역력히 드러냈다. 지난 세월 동안 내가 편하게 살았을 것 같아? 회사 일은 산더미고 집안에선 매일같이 지은이랑 결혼하라고 압박했지만 난 한 번도 동의한 적 없어. 네가 언젠가 화를 풀고 돌아와 줄 거라고 믿으면서 널 기다린 거야. 나는 시선을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내 앞에 서 있던 차도진의 어깨가 움찔하더니 나를 돌아보려는 듯했지만 끝내 참아냈다. 그는 그저 조용히 내 쪽으로 몸을 살짝 기울여 나를 더 완벽하게 감싸 안을 뿐이었다. 근데 넌? 고경준이 목이 맨 소리로 말했다. 결혼을 했다고? 아이가 저 남자애라고? 난 안 믿어. 그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지며 감정이 폭발했다. 서윤아, 네가 출국하고 고작 7일 만에 다른 남자를 만나고 사랑에 빠져서 결혼하고 애까지 낳았다는 거 난 절대 못 믿어. 군중은 순식간에 쥐죽은 듯 조용해졌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당신이 믿고 안 믿고가 나랑 무슨 상관인데? 7년 전 내가 떠날 때 당신은 사과 한마디 없었어. 변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지. 그리고 7년 후 오늘 당신 어머니는 사람들을 데려와 길거리 한복판에서 내 아들을 뺏으려 했고 어두운 방에 가두려 했어. 나는 지친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이제 와서 나 들으라고 7년 동안 아무랑도 결혼 안 하고 나만 기다렸다고? 당신, 내가 그 기다림을 원할지 한 번이라도 물어본 적 있어? 내 말이 끝나자 고경준은 둔기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몸을 휘청거렸다. 그는 손으로 눈을 가렸고 손을 내렸을 땐 두 눈이 시뻘겋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억지로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썼다. 내 말이 맞아. 전부 다 내 잘못이야. 하지만 그건 다 과거잖아. 그는 심호흡을 크게 했다. 네가 고개만 끄덕여준다면 모든 잘못은 다 내가 떠안을게. 어머니가 하신 말씀도 전부 사과하시게 만들게. 어머니,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더 이상 아무 말씀 마세요. 고경준의 어머니는 아들의 태도에 아연실색해 입술을 바르르 떨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유나야, 넌 늘 따뜻한 가정을 꾸리고 싶어 했잖아? 그는 마치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듯 다급하게 말을 이었다. 내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가 우리 결혼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셨는지 네가 제일 잘 알잖아. 네가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그분들께 누구보다 번듯하고 당당하게 해명해 드릴게. 나는 소리 없는 헛웃음을 흘렸다. 그래, 우리 가족들 그 결혼 엄청 중요하게 생각했지. 하지만 그분들이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 알아? 나는 눈을 들어 그를 쳐다보았다. 가볍지만 뼛속까지 시린 목소리로 말했다. 바로 내 자존심이야. 그날 구급차 들것에 실려가시면서도 우리 할아버지는 내 손을 꽉 잡고 딱 한마디 하셨어. 나는 눈을 지그시 감았다 떴다. 절대 돌아보지 마라. 사람은 줏대가 있어야 한다. 나는 마지막으로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평온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지난 7년 동안 숱한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내가 내 인생에서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은 바로 그날 웨딩드레스 자락을 움켜쥐고 고씨 집안의 호텔에서 뒤도 안 돌아보고 걸어 나온 일이야. 차도진의 손가락 관절에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졌다. 내 앞을 막아선 그의 넓은 등이 0.5초쯤 멈칫하는 듯하더니 무언가를 억누르는 기색이 역력했다. 고경준은 우리 셋을 번갈아 쳐다보았고 그의 눈동자엔 점점 짙은 절망의 그림자가 번져갔다. 저 남자가 대체 너한테 뭘 해줬는데? 고경준이 불쑥 입을 열었다. 지독한 미련과 집착이 서린 목소리였다. 차도진이 너한테 대체 뭘 해줬냐고? 돈? 지위? 아니면 재벌가 며느리라는 타이틀? 그깟 것들 네가 입만 열면 내가 다 줄 수 있어. 그 순간 차도진이 소리내어 픽 웃었다.
숨기지 않은 명백한 조소였다. 고 대표. 그가 고 대표 세 글자를 힘주어 부르며 나른하지만 묵직하게 말했다. 서윤아가 진정으로 원했던 게 당신이 입만 열면 줄 수 있는 알량한 돈이나 지위 따위가 아니라는 생각은 단 한 번도 안 해봤나?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싸늘한 시선으로 고경준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에게 필요했던 건 그녀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 무조건 그녀 편에 서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전 세상이 그녀를 비웃고 손가락질할 때, 심지어 당신네 가족들이 그녀를 짓밟고 모욕할 때 당장 그녀의 손을 잡고 그 쓰레기장 같은 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 말입니다. 말을 마친 차도진은 고개를 살짝 돌려 나를 바라보았다. 그 찰나의 순간 그의 차가웠던 눈빛이 봄바람처럼 부드럽게 녹아내렸다. 그리고 또 하나. 그의 목소리가 한층 더 깊어졌다. 아내가 아이를 낳을 때 빳빳한 정장 차림으로 밖에서 폼 잡고 기다리는 놈이 아니라 밤새 뜬 눈으로 분만실 앞을 지키며 피 말리는 고통을 함께 견뎌줄 사람.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고 시야가 순식간에 흐릿해졌다. 7년 전 타국 땅의 작은 병원. 나는 살이 찢어지는 고통에 침대 시트를 찢어질 듯 꽉 움켜쥐고 있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정신없이 오갔고 핏발선 비명소리만 가득하던 그 혼돈의 순간. 내 귓가에 선명하게 꽂힌 건 문 밖에서 들려오던 낮고 단단한 목소리 하나뿐이었다. 수고했어. 내가 곁에 있어. 그날 밤 그는 마치 온 세상의 무게를 덜어주려는 듯 내 손을 꽉 잡아주었다. 무슨 자기가 대단한 영웅이라도 된 것처럼 떠드는구만. 고경준의 어머니가 코웃음을 치며 끼어들었다. 넌 그저 우리가 쓰다 버린 헌신짝 주워다가 영웅 행세할 기회를 얻은 것뿐이야. 차도진의 얼굴이 순식간에 사나워졌다. 하지만 그가 입을 열기도 전에 내 품에 안겨있던 아들이 불쑥 고개를 내밀었다. 아직 앳된 목소리였지만 한없이 진지했다. 우리 엄마는 아무한테나 버려져서 주어진 거 아니야. 아이는 코를 훌쩍이며 작은 주먹을 꽉 쥐었다. 눈시울이 뻘겋게 달아올랐지만 눈을 부릅뜨고 외쳤다. 우리 아빠가 엄마가 슬퍼하는 걸 먼저 보고 엄마 옆에 있어준 거야. 우리 외할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어. 고경준 어머니는 멈칫했다. 어린아이가 감히 자기 말을 맞받아칠 줄은 상상도 못한 눈치였다. 이 조그만 녀석이 어디서 어른한테. 그녀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아들이 다시 말을 잘랐다. 그리고 아이는 있는 힘껏 용기를 쥐어짜냈다. 목소리는 파르르 떨렸지만 악을 썼다. 당신들이 우리 엄마 자꾸 나쁘게 말하면 나도 더 이상 예의 바르게 안 굴 거야. 로비 전체가 쥐죽은 듯 고요해졌다. 누군가 참지 못하고 풋하고 웃음을 터뜨렸다가 황급히 입을 틀어막았다. 작지만 날카로운 그 비웃음 소리는 고경준 어머니의 얼굴에 꽂히는 비수와도 같았다. 옆에 서 있던 호텔 매니저가 비오듯 땀을 흘리며 조심스레 나섰다. 저기, VIP룸으로 모실 테니 그쪽에서 조용히 말씀 나누시는 게. 시간 없습니다. 차도진이 담담하지만 단호하게 말을 잘랐다. 내 아내와 아이는 방금 비행기에서 내려서 아직 쉬지도 못했습니다. 그는 나를 돌아보며 무의식적으로 목소리를 다정하게 낮췄다. 당신 저혈당도 있는데 여기서 힘 빼지 마. 말을 마친 그는 고경준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고 대표. 부산 해운대 쪽에 당신 네고시 그룹 프로젝트가 꽤 많이 걸려 있는 걸로 아는데. 만약 당신이 방금 일어난 일을 작은 오해로 치부하고 조용히 덮고 싶다면 우리 쪽 법무팀을 통해 양측 변호사가 만나는 자리를 마련해주지.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그는 한 박자 쉬고는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경고했다. 경찰과 여론의 심판에 맡기겠습니다. 경론과 여론이라는 단어에 고경준 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최근 몇 년간 고씨 그룹 홍보팀은 고경준과 관련된 자잘한 찌라시들을 수습하느라 골머리를 앓아왔다. 만약 이 시점에 재벌가 시어머니, 길거리 한복판에서 대낮에 손자를 밧줄로 묶으라지시 같은 헤드라인이 터진다면 고씨 집안의 남은 체면마저 산산조각 날게 뻔했다. 그녀는 이를 부득부득 갈더니 결국 한풀 꺾인 목소리로 변명했다. 그냥 오해라니까? 전부 다 오해라고. 애가 어려서 말을 막 하는 거야. 어두운 방인이 뭐니? 우리 어른들도 그냥 농담으로 한 소린데. 그녀는 나를 향해 억지 미소를 지어 보였다. 유나야, 그땐 내가 욱해서 말이 헛나왔던 거 알지? 마음에 담아두지 마라.
외국에서 몇 년 동안 너도 고생 많았을 텐데 귀국도 했고 하니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나한테 말해. 내가 다 도와줄 테니까. 그녀의 마지막 말엔 뼈가 담겨 있었다. 내가 입만 다물어 준다면 고씨 집안에서 모른 척 넘어가는 대신 적절한 보상을 해주겠다는 뜻이었다. 고 사모님. 나는 그녀를 담담하게 바라보며 크지도 작지도 않은 목소리로 또박또박 말했다. 우리 서씨 집안, 비록 평범한 집안이지만 우리 출신을 부끄러워해 본 적 없습니다. 하지만 평범하다고 해서 짓밟혀도 되는 한계선이 없는 건 아니에요. 7년 전에 제가 사모님의 5억 원을 받은 건 당신들과 더 이상 이런 한 푼 엮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눈빛을 서늘하게 가라앉혔다. 만약 오늘 일도 그저 농담 따먹기나 오해로 묻고 싶으시다면 경찰서 가서 직접 해명하시죠. 고경준 어머니의 입가에 경련이 일었다. 7년 전 자기 앞에선 숨도 제대로 못 쉬던 촌년이 이렇게 당돌하게 눈을 치켜뜨고 받아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너 인연이. 그녀가 길길이 날뛰려던 찰나 누군가 그녀의 팔을 거세게 잡아당겼다. 고경준이었다. 어머니, 지금 그럴 때가 아니잖아요. 고경준은 우리를 향해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은 아까의 통제 불능 상태에서 벗어나 사업가 특유의 예리하고 냉철한 빛을 띠고 있었다. 자, 대표님. 그가 말했다. 오늘 일은 명백히 저희 쪽 잘못입니다. 안심하십시오. 제가 확실하게 책임지고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놓겠습니다. 차도진은 무심하게 응하고 대답할 뿐 구체적인 확답조차 주지 않았다. 그는 마치 이 삼류 드라마 같은 상황이 이미 끝났다는 듯 나를 향해 몸을 돌렸다. 걸을 수 있겠어? 그가 나지막이 물었다. 손은 아직 많이 아파? 괜찮아.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들은 한 손으론 내 손을, 다른 한 손으론 차도진의 옷깃을 꽉 움켜쥐고 있었다. 행여라도 이 손을 놓으면 또 끌려갈까봐 겁에 질린 표정이었다. 방으로 먼저 가자. 차도진이 말했다. 나머지 쓰레기 처리는 알아서들 하라고 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가 막 발걸음을 때려던 찰나 등 뒤에서 날카로운 여자의 목소리가 울렸다. 서윤아. 놀라움과 흥미가 뒤섞인 목소리였다. 고개를 돌려보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세팅된 여자가 하이힐을 또각거리며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다. 머리카락 한 올 흐트러지지 않은 화려한 모습. 유지은이었다. 오늘 그녀는 와인색 머메이드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가슴팍에 밝힌 다이아몬드 목걸이는 샹들리에 조명을 받아 눈이 부실 정도로 번쩍거렸다. 작정하고 꾸민 티가 역력했다. 아, 역시 너였구나. 그녀는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고는 아이를 힐끗 쳐다보고 마지막으로 차도진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결국 돌아오긴 했네? 그녀는 고경준을 보며 묘한 미소를 지었다. 경준 오빠, 아까 1층이 엄청 시끄럽길래 무슨 일인가 했더니 이 여자 때문이었어? 고경준은 대답 없이 미간을 더 깊게 찌푸렸다. 유지은은 아랑곳하지 않고 두어 걸음 더 다가와 우리와 마주 섰다. 그녀의 시선은 차도진에게 향했다. 이분이 새 남편 되시나? 내 남편이야. 나는 짧게 대답했다. 어머, 그녀가 입꼬리를 비틀었다. 어쩐지. 그래서 경준 오빠한테 그렇게 당당하게 굴었구나? 그녀는 고경준 어머니를 힐끗 보며 웃었다. 어머님, 7년 전에 이 여자 촌년이라 배운 것도 없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남자 물어오는 재주는 꽤 뛰어나네요. 순간 고경준 어머니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지은아, 말 조심해라. 유지은은 태연하게 대꾸했다. 누가 알았겠어요? 그날 그렇게 매정하게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치더니 7년 동안 쥐 죽은 듯 숨어 지낼 줄은. 그만해. 고경준이 갑자기 쉰 목소리로 소리쳤다. 그의 안색은 끔찍할 정도로 일그러져 있었고 꽉 쥔 주먹은 하얗게 질렸으며 관자놀이엔 핏대가 섰다. 그는 차도진을 쳐다보고 그 다음엔 그의 품에 안긴 내 아들을 쳐다보았다. 무언가를 깨달은 듯 뒤늦은 후회와 자책감이 밀려와 그의 모든 이성을 집어삼키는 듯했다. 어머니, 그리고 너, 더 이상 입 밖으로 한마디도 내뱉지 마. 고경준 어머니가 경악했다. 너 지금 저 여자 때문에 네 어미한테 소리를 질러? 제가 미쳤었나 봐요. 고경준이 소리쳤다. 빌어먹을 결혼식 날부터 쭉 미쳐 있었다고요. 그는 감정을 억누르려 크게 심호흡을 했다. 그는 나를 향해 한 걸음 다가왔다가 이내 멈춰 서고는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다. 서윤아, 방금 내가 했던 말 전부 주워 담을게.
그는 내 눈을 똑바로 보지 못한 채 자신의 손끝만 내려다보았다. 저 아이가 내 핏줄일지도 모른다고 착각한 것도 내 스스로 자초한 헛된 망상이었어. 하지만 지금 하나 확실하게 깨달은 게 있어. 그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동자엔 더 이상 따져 묻는 날카로움은 없었다. 오직 처절한 후회만이 남아있었다. 넌 고씨 집안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야. 넌 단 한 번도 그런 취급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 아니었어. 고경준 어머니는 분통이 터져 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고경준,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나중에 다 알게 되실 겁니다. 그는 무언가 뼈아픈 결정을 내린 듯 두 눈을 질끈 감았다 떴다. 그리고 차도진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차 대표님. 그 두 글자를 내뱉는 목소리는 7년이라는 세월의 오해와 산산조각 난 결혼식이 남긴 상처만큼이나 무거웠다. 오늘 일은 저희 어머니가 선을 넘으신 게 맞습니다.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서윤아는 저희 고씨 가문에 빚진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차도진은 아들을 내려다보던 시선을 거두고 그를 마주 보았다. 로비 한가운데 선 두 남자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지만 그 속엔 말 없는 모종의 타협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사과. 차도진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나한테 할 필요 없어. 당신이 사과해야 할 사람은 저 사람이니까. 고경준의 목골대가 일렁였다. 그는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았다. 바닥에 쓸려 흙먼지와 피가 뒤엉킨 내 손등이 눈에 거슬릴 정도로 처참해 보였다. 그의 시선이 내 손등에 오랫동안 머물렀고 그의 눈빛 깊은 곳에 스치는 고통의 그림자가 역력했다. 유나야.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미안해. 7년 전 그 결혼식 날 난 내 편에 서야 했어. 하지만 난 그러지 못했지. 지금 생각해보면 그 모든 게 다 우스꽝스러운 연극 같아. 우리 엄마가 하는 말을 철석같이 믿었고 사람들이 네가 돈을 노리고 접근했다고 수군거리는 것도 믿었어. 심지어 네가 부모님 비행기표 끊어드린 것조차 난 의심했으니까. 그가 실없이 웃었다. 쓰디쓴 자조 섞인 웃음이었다. 결국 난 사람들에게 휘둘리는 멍청이에 불과했다는 걸 이제야 알겠네. 나는 그를 가만히 쳐다보았다. 찰나의 순간 굳게 닫혀있던 마음속 어딘가가 아주 작게 흔들리는 기분이 들었다. 지난 세월 억눌러왔던 억울함과 원망이 그의 입 밖으로 나온 말들에 의해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다시 7년이라는 시간의 풍화작용에 의해 모래알처럼 스르르 흩어졌다. 네. 눈앞에 서 있는 이 남자는 더 이상 7년 전 빛나던 고경준이 아니었다. 그저 돌이킬 수 없이 늦어버린 사과를 건네는 초라한 패배자일 뿐이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이제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나는 가볍게 한숨을 내쉬며 차분하게 말했다. 고경준, 당신 사과 들은 걸로 할게. 하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7년 전 당신은 날 믿지 않았고 이제 와서 후회한다고 말하지만 난 지난 7년 내내 그날의 수치심과 모욕을 뼈저리게 삼키며 살아야 했어. 나는 지친 눈빛으로 그를 응시했다. 난 지금 내 삶이 있어. 남편도 있고 아들도 있고 당신의 그 알량한 사과 한마디가 내 지난 시간을 되돌려주진 않아. 고경준의 어깨가 딱딱하게 굳었다. 그의 입술이 달싹거리며 무언가 더 말하려는 듯했지만 끝내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다. 숨막힐 듯한 침묵이 로비를 무겁게 짓눌렀다. 로비가 아직 완전히 잠잠해지기도 전 입구 쪽에서 다시 한번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서 대표님 오셨다. 고경준 어머니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썩은 동아줄이라도 잡은 듯 목소리를 한껏 높였다. 서태경 대표, 마침 잘 왔네. 자네가 찾던 년이 여기다 있네. 웬 사생아 하나까지 떡하니 데리고 말이야. 나는 나도 모르게 몸을 부르르 떨었다. 본능적으로 한 걸음 물러서며 차도진의 뒤로 몸을 숨겼다. 그는 즉시 내 불안을 눈치채고 한쪽 팔로 내 어깨를 감싸 안아 자신의 품으로 꽉 끌어당겨 나를 완벽하게 보호했다. 인파가 홍해처럼 갈라지고 한 남자가 걸어 들어왔다. 서태경. 고경준과는 제게 동료이자 예전부터 나를 알고 지냈던 사람. 고씨 집안을 둘러싼 그 수많은 사람들 중 유일하게 나에게 인간적으로 대해줬던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다. 7년 만에 만난 그는 예전보다 훨씬 더 묵직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이었다. 각 잡힌 수트, 서늘한 아우라. 그가 내딛는 걸음마다 꼭대기에 선자의 압도적인 위압감이 풍겼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평온하지 않았다. 나를 보자마자 그의 발걸음이 우뚝 멈췄다.
그의 시선은 내 얼굴에 잠시 머물렀다가 핏자국이 엉겨붙은 내 손등을 훑고 지나 마지막으로 차도진의 품에 안긴 아이에게 고정되었다. 그의 동공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서윤아. 그의 목소리는 아주 작았다. 나는 그를 쳐다보았고 오래된 기억 하나가 불현듯 떠올랐다. 7년 전, 내가 그들의 세상에 처음 발을 들였을 때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렵기만 했다. 나를 향한 노골적인 스캔과 속이 뻔히 보이는 비아냥거림 속에서 나는 어디에 서 있어야 할지 몰라 번번이 당황했다. 한 번은 고경준의 친구들이 모인 파티 자리에서 누군가 대놓고 내 집안 배경을 캐물으며 비웃은 적이 있었다. 나는 유리잔을 꽉 쥔 채 꿀 먹은 벙어리처럼 서서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머리를 굴리고 있었다. 그때 가장 먼저 나선 사람이 바로 서태경이었다. 그는 들고 있던 와인잔을 탁자 위에 소리나게 내려놓으며 무심하게 말했다. 남의 사생활에 웬 오지랖들이야? 그 한마디에 시끌벅적하던 테이블이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그는 나를 쳐다보지도 내 편을 들어주는 티를 내지도 않은 채 그저 아주 사소한 해프닝이라는 듯 자연스럽게 대화 주제를 돌렸다. 또 언젠가는 내가 호텔 연회장 복도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을 때 우연히 지나가던 그가 멈춰서서 말했다. 반대로 가고 있잖아. 그러고는 나를 VIP 룸문 앞까지 데려다주고는 단 한마디 말도 없이 사라졌다. 그는 단 한 번도 나를 도와주겠다고 생색낸 적이 없었다. 하지만 내가 가장 곤란한 순간마다 나를 구해주기 위해 가장 먼저 입을 열어준 사람은 늘 그였다. 최진호와 호텔 매니저가 황급히 그에게 다가갔다. 서 대표님. 고경준 어머니가 순식간에 아부하는 목소리로 톤을 바꿨다. 서 대표님. 오늘 저희 가족 일로 호텔을 소란스럽게 해서 정말 미안하게 됐네. 가족 일이라뇨? 서태경이 칼같이 말을 잘랐다. 고요하지만 서늘한 목소리였다. 제 호텔 로비 한복판에서 벌어진 폭행과 소란을 어떻게 사모님네 가족 일이라고 치부하십니까? 그의 시선이 차갑게 군중을 훑고 지나가 내 손등에 멈췄다. 특히 그 대상이 남의 소중한 자식을 강제로 납치하려 한 데다 제 VIP 손님에게 상해까지 입힌 일이라면 더더욱 가만히 넘길 수 없죠. 고경준 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서태경이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은 채 똑똑히 말을 이었다. 이분은 제가 직접 진행하는 프로젝트를 위해 해외에서 정중히 모셔온 귀빈입니다. 당신들이 이분을 건드렸다는 건 곧 제 손님을 건드렸다는 뜻입니다. 로비가 쥐죽은 듯 조용해졌다. 나는 가볍게 고개를 저었다. 서 대표님, 프로젝트 이야기는 나중에 하시죠. 오늘 일은 공적인 업무 때문에 벌어진 게 아니니까요. 나는 고경준과 그의 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내 아들은 곧이 성을 쓰지 않습니다. 나와 당신들은 이제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이고요. 앞으로 내 아들에게 조금이라도 수작을 부리는 자가 있다면 그 즉시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고경준 어머니가 발끈하여 반박하려 했지만 서태경이 먼저 선수를 쳤다. 고 사모님, 저분 말씀 들으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는 고경준을 힐끗 보며 무심하게 말했다. 이미 잃어버린 건 영원히 잃어버린 겁니다. 뒤늦게 억지로 주워 담으려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고경준은 씁쓸하게 웃었다. 체념과 아픔이 섞인 옅은 미소였다. 알아. 그의 목소리가 한결 가라앉았다. 7년 전 내가 설 자리를 잘못 골랐었지. 이제 두 번 다시 그녀를 곤란하게 만들 일은 없을 거다. 고경준의 어머니는 아들과 서태경의 대화에 거의 이성을 잃고 발악했다. 너희들 지금 다 단체로 미쳤니? 전현이 우리 고씨 집안 재산을 노리고 꼬리 치는 거 뻔히 안 보여? 내가 전현 속셈을 모를 줄 알고? 7년 전에 지가 돈에 눈이 멀어서 내가 준 수표 넙죽 받고 냉큼 뒤돌아선 년 아니야. 그녀는 이를 갈며 한자 한자 고의적으로 모욕적인 단어들을 뱉어냈다. 내 손가락이 무의식적으로 굳어졌다. 그날의 5억 원짜리 수표. 그건 내 평생 절대 잊을 수 없는 가장 치욕스러운 뺨맞음이었다. 내가 입을 열기도 전에 차도진이 차갑게 쏘아붙였다. 당신이 돈 봉투를 건넨 건 푼돈으로 사람을 쫓아내려는 천박한 수작이었고 내 아내가 그걸 받은 건 당신네 집안의 얄팍한 체면이라도 살려주려던 마지막 배려였습니다. 그는 잠시 멈췄다가 마치 비즈니스 협상을 하듯 여유로운 목소리로 덧붙였다. 만약 당신이 그깟 푼돈을 대단한 적선이라도 한양 착각하고 계신다면 지금 당장 우리 재무팀에 연락해 10배로 부풀려 당신 계좌에 쏴드리지.
하지만 오늘 이후로 2번 다시 그 일 입에 올리지 마. 내 아내에겐 그런 쓰레기 같은 돈 필요 없으니까. 말문이 막힌 고경준 어머니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하며 간신히 한마디를 쥐어짜냈다. 내 깐놈이 뭔데 여기서 이래라 저래라야? 넌 그저 내 며느리 자리를 탐내던. 그만하세요. 고경준이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림 없이 확고했다. 어머니가 한마디만 더 하시면 전 당장 집을 나가겠습니다. 잊지 마세요. 지난 7년 동안 쓰러져가는 곳이 그룹을 떠받치고 살려낸 게 누군지. 아버지처럼 저까지 어머니 그 알량한 자존심에 갉아먹혀 껍데기만 남길 원하십니까? 고경준 어머니는 충격에 빠져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다. 그 순간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평생을 오만하고 고고하게 살아왔던 이 여자가 사실은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절대 무너지지 않는 철옹성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녀는 움켜쥐려 발버둥 칠수록 더 많은 것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결국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경호원들은 서로의 눈치만 보며 슬금슬금 뒤로 물러났다. 아수라장이었던 로비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일시정지 버튼을 누른 것처럼 순식간에 고요해졌다. 호텔 매니저가 황급히 나서서 상황을 수습하며 구급 상자를 가져오게 하고 직원들에게 물을 가져오라 지시했다. 차도진은 여전히 아들을 품에 안은 채 아이의 몸 구석구석을 살피고 있었다. 조심스럽고 인내심 넘치는 손길이었다. 어디 더 아픈 데 없어? 손 줘봐. 아이는 훌쩍거리며 작은 손을 내밀었다. 아까 저 사람들이 나 막 잡을 때 팔 아팠어. 집에 가서 아빠가 약 발라줄게. 그가 나를 올려다보았다. 당신도 약 발라야 해. 나는 엉망이 된 내 손바닥을 내려다보며 나도 모르게 옅은 미소를 지었다. 7년 전 나는 똑같이 이 호텔 바닥에서 넘어졌었다. 하지만 그때 나를 일으켜 세워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나 스스로 털고 일어나 혼자 눈물을 닦고 무거운 캐리어를 끌며 홀로 떠났다. 하지만 지금은 내 앞을 거대한 태산처럼 든든하게 막아서 주는 남자가 있었다.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되자 서태경이 나를 불렀다. 유나야, 잠깐 따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나는 잠시 망설였다. 차도진은 차분한 눈빛으로 나를 보며 말했다. 갔다 와. 밖에서 기다릴게. 그는 아들을 바닥에 내려놓고 아이의 손을 잡은 채 로비 입구 쪽으로 걸어갔다. 그의 곧게 뻗은 등은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놓일 만큼 듬직했다. 아이는 몇 걸음 걷다가 뒤를 돌아보며 손을 흔들었다. 엄마, 빨리 와야 돼. 아빠랑 나랑 기다릴게.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난 더 이상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는 것을. 나는 서태경을 향해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우리는 로비 구석에 마련된 라운지에 마주 앉았다. 낮은 티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그는 한동안 침묵하다 먼저 입을 열었다. 7년 전 그날, 네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다 들었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가 목소리를 낮췄다. 그날 식장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간다는 걸 눈치채고 널 찾으러 뛰쳐나갔지만 내가 도착했을 때 넌 이미 떠나고 없더라. 나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다. 그래서 지금 나한테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서태경의 시선이 내게 머물렀다. 평소에 냉철하고 이성적이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 순간만큼은 날 것 그대로의 감정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그날의 진실을 말해주고 싶었어. 그리고 늦었지만 사과하고 싶었고. 그는 잠시 멈췄다가 목소리를 더 낮췄다. 그리고 꼭 묻고 싶은 게 하나 있었어. 만약 7년 전 내가 한 발 먼저 내 마음을 고백했다면 우리 사이는 뭔가 달라졌을까? 나는 가볍게 미소를 지었다. 비꼬는 웃음이 아니라 나 자신조차 놀랄 만큼 편안하고 평온한 미소였다. 아니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만약 그날 태경 씨가 늦지 않게 도착해서 날 위해 한마디 거들어줬다고 해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마주 앉아있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태경 씨와 나는 애초에 걷는 길이 달랐어요. 우연히 동선이 겹쳐 아주 잠시 가까워졌을 뿐 서로 엇갈리는 건 당연한 수순이었으니까요. 서태경은 아주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마침내 나지막이 말했다. 너 많이 변했네. 예전에 너라면 이렇게 차갑고 매정하게 말하지 않았을 텐데. 나는 그를 보며 차분하게 대답했다. 예전엔 저도 제 자신을 지금처럼 잘 알지 못했으니까요. 그때는 노력만 하면 내 자리가 아닌 곳에서도 어떻게든 버티며 살아남을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그게 아니란 걸 깨달았죠.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서태경 씨, 7년 전, 난 그 결혼식장에서 도망쳤어요.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로 비가 쏟아지는 거리를 혼자 걸었어요. 우산 하나 씌워주는 사람 없이. 그날 이후로 난 그 누구에게도 어떤 대답도 기대하지 않게 됐어요. 나는 그를 똑바로 응시했다. 그러니까 이제 와서 나한테 미안해할 필요도 없고 날 위해 무언가를 해줄 필요도 없어요. 누군가 내 망가진 과거를 대신 고쳐주는 것도 원치 않고요. 나는 가볍게 숨을 내쉬었다. 난 지금 내 삶이 있어요. 남편도 있고 아들도 있고 그걸로 충분해요. 서태경은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물었다. 저 사람이랑 정말 행복해? 나는 잠시 멈칫했다. 머릿속에 아이를 꼭 안고 있던 차도진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새벽에 몰래 일어나 내 이불을 덮어주던 모습, 밤새워 내 디자인 시안 수정을 도와주던 모습, 사소한 일상 속에서 언제나 묵묵히 내 뒤를 지켜주던 그의 모습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주 행복해요. 그 사람은 날 믿고 나도 그 사람을 온전히 믿을 수 있게 해줘요. 우리도 가끔 싸우긴 하지만 그럴 때면 마주 앉아 솔직하게 대화를 나눠요. 그 사람은 남들의 시선이나 헛소문 따위로 나를 의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무슨 일이 생기면 언제나 내 앞을 막아서 방패가 되어주고 내가 무너질 것 같을 땐 아무 말 없이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네주는 사람이에요. 나는 희미하게 웃었다. 그 사람 곁에 있으면 정말 마음이 편안해요. 나는 이제야 알 것 같았다. 진정한 사랑이란 가슴 터질 듯한 설렘이나 눈부신 후광에 눈이 머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나란히 걸어가는 일상이라는 것을, 찬란하게 빛나진 않더라도 영원히 머물고 싶어지는 따뜻하고 잔잔한 시냇물 같은 것임을. 그럼 다행이네. 그가 씁쓸하게 웃으며 작게 말했다. 오늘 내가 널 찾아온 건 제대로 된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서였던 걸로 쳐둘게. 앞으로 일하면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해. 그 외의 일로는 더 이상 귀찮게 안 할 테니까. 유나야, 행복해라. 나는 그를 바라보며 진심을 담아 대답했다. 태경 씨도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그의 입꼬리가 슬며시 올라갔지만 씁쓸함이 짙게 배어 있었다. 나도 그러길 바라. 라운지를 빠져나왔을 때 로비는 이미 거의 텅 비어 있었다. 고경준 어머니는 사람들의 부축을 받으며 대기 중인 차에 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떠나기 전까지 분을 사귀지 못하고 고개를 돌려 나를 노려보려 했지만 고경준이 그녀의 시야를 가로막았다. 고경준이 내게 다가와 우뚝 멈춰섰다. 서윤아, 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7년 동안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 살고 있었네. 나는 대답 없이 그저 그를 쳐다보았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다. 7년 전 일, 이제야 전말을 다 알았어. 네가 겪었던 그 모든 수모들, 애초에 일어나선 안 되는 일이었어. 그가 말을 멈추고 쉰 목소리로 덧붙였다. 내가 너한테 진 빚은 단순한 사과 한마디로 갚을 수 있는 게 아니란 거 알아. 나는 잠시 침묵하다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알아. 그는 나를 보며 피곤한 기색이 역력한 눈빛으로 말했다. 하지만 이제 내가 그걸 보상할 기회조차 영영 사라져 버렸네. 나는 굳이 부정하지 않았다. 유나야, 그가 마지막으로 내 이름을 불렀다. 앞으로도 계속 잘 살아라. 나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럴게. 우리는 그렇게 1초 정도 더 마주 서 있다가 그가 먼저 발걸음을 돌렸다. 어떤 인연은 애초에 여기까지가 끝인 법이다. 더 이상 긴 말을 보태봤자 사족일 뿐이었다. 호텔 밖을 나서자 차가운 밤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입구 계단에는 차도진이 한쪽 무릎을 꿇고 앉아 아들의 운동화 끈을 묶어주고 있었다. 아이는 계단에 한 발을 올린 채 얌전히 서서 종종거리며 고개를 숙여 아빠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나를 발견한 아이의 눈이 반짝 빛나더니 총알처럼 달려와 내 다리를 꽉 껴안았다. 엄마, 얘기 다 끝났어? 저 아저씨가 엄마 괴롭혔어? 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다. 아니야, 오해 다 풀었어. 이제 아무도 우리 아들 안 뺏어갈 거야. 차도진이 자리에서 일어나 내 손에 들려있던 가방을 자연스럽게 건네받았다. 그는 긁히고 까진 내 손등을 보더니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아직도 아파? 많이 괜찮아졌어. 집에 가서 약 발라줄게. 말을 마친 그는 허리를 숙여 내 상처난 손바닥 위에 아주 가볍게 입을 맞췄다.
부드럽지만 한없이 정중한 몸짓이었다. 그 찰나의 순간 핑그르르 눈물이 돌았다. 7년 전 나는 온몸에 피멍이 든 채 홀로 이 거리를 떠났다. 7년 후 오늘 누군가 기꺼이 무릎을 굽혀 내 상처에 입 맞추고 치유해주고 있었다. 이제 집에 가자. 내가 말했다. 응. 그는 한 손으로는 내 손을 꽉 쥐고 다른 한 손으로는 아이의 작은 손을 잡았다. 아빠와 엄마의 큰 손 사이에 폭 파묻힌 아이의 작은 손. 가로등 불빛 아래 우리 세 식구의 그림자가 길고 따스하게 늘어졌다. 그날 밤 이후 고씨 집안의 난동 사건은 순식간에 재계와 인터넷에 퍼져나갔다. 처음엔 호텔 로비에서 찍힌 몇 개의 짧은 동영상으로 시작되었지만 머지않아 7년 전 결혼식 당시의 영상까지 폭로되며 여론을 뒤집어 놓았다. 이와 동시에 유지은과 고경준 어머니 사이의 은밀한 카톡 대화 내역까지 조직적으로 유포되었다. 여론은 완전히 뒤집혔고 고씨그룹은 홍보팀을 총동원해 기사를 막으려 발악했지만 이번엔 그들의 모든 꼼수가 초기부터 철저하게 차단당했다. 나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다. 빈틈없이 수집된 증거들을 바탕으로 나는 고경준 어머니와 유지은을 명예훼손 및 모욕죄 등으로 정식 고소했다. 고소장에 서명하던 날, 나는 내 옆에 든든하게 서 있는 사람을 올려다보았다. 차도진. 그는 내 어깨에 손을 얹으며 묵직하게 말했다. 나머진 내가 알아서 할게. 그날 이후 모든 사건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치밀하게 진행되었다. 한국 내 최고 로펌의 변호인단이 전면에 나섰고 7년 전 은폐되었던 증거들이 하나둘씩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영원히 삭제된 줄 알았던 호텔 CCTV 영상과 블랙박스 기록들도 완벽하게 복원되었다. 고씨 집안도 가만히 있진 않았다. 그들 역시 거액을 들여 전관예우 변호사들을 선임하고 재판을 질질 끌며 상황을 뒤집어보려 발버둥 쳤다. 하지만 이번 판에 뛰어든 나는 7년 전에 그 연약했던 서윤아가 아니었고 내 뒤엔 대한민국 해운업계를 쥐락펴락하는 차씨 가문이 버티고 있었다.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마침내 법원은 나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피고인고 사모는 원고에게 공개 사과할 것을 명하며 정신적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라. 유지은 역시 회계 서류 조작 등의 비리가 폭로되며 회사에서 쫓겨났고 업계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한때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꼭대기에 군림하려던 그녀는 순식간에 모두가 피하는 역병 같은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이 재판은 완벽한 사이다 복수극이자 역전승으로 비쳤다. 헌고 공판이 끝난 날, 법원 앞은 취재진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수많은 기자들이 내 앞을 가로막고 마이크를 들이밀며 소감을 물었다. 나는 카메라를 피하지 않고 똑바로 응시하며 느리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그저 아주 평범한 사람일 뿐입니다. 남들보다 영악하지도 않고 머리를 굴려 남을 짓밟을 줄도 모릅니다. 하지만 누군가 제 목을 짓누르고 진흙탕에 처박을 때 더 이상 귀를 막고 눈을 가린 채 모른 척 숨어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한 박자 쉬고 말을 이었다. 누구에게나 자신을 지킬 권리가 있습니다. 설령 그 대가를 치르기 위해 7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다 할지라도요. 내 인터뷰 영상은 유튜브와 SNS에서 짧은 쇼츠로 편집되어 오랫동안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했다. 누군가는 내가 너무 독해졌다고, 기가 세졌다고 수군거렸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내가 비로소 맹목적인 희생과 참을성을 끊어내고 당당하게 일어선 것이라며 박수를 보냈다. 그날 밤 태블릿으로 그 영상을 묵묵히 지켜보던 차도진은 기기를 탁자 위에 내려놓고 나를 자기 품으로 끌어당겼다. 그는 내 귓가에 입술을 대고 낮게 속삭였다. 당신이 독해진 게 아니야. 당신은 그저 스스로를 위해 목소리를 내는 법을 배운 것뿐이지. 난 오늘 당신이 정말 자랑스러웠어. 나는 그의 넓은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스르르 몸에 힘을 풀었다. 지난 몇 달간 나를 짓누르던 모든 긴장과 피로가 그의 품 안에서 사르르 녹아내리는 기분이었다. 여론의 거센 폭풍 속에서 고경준의 이름 역시 끊임없이 오르내렸다. 사람들은 7년 전 그의 우유부단했던 태도를 비난했고 일각에서는 그가 법정에서 보여준 소극적인 방어가 그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며 조롱했다. 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그는 대중을 향해 어떤 변명도 내놓지 않았다. 단 한 번 공식 기자회견에서 옛 약혼녀가 고씨 집안을 상대로 소송을 건 것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그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녀의 선택이 옳았습니다. 그 한마디 외에 그는 입을 굳게 다물었다.
재판이 끝난 후 내 디자인 커리어는 탄탄대로를 걷기 시작했다. 수많은 명품 브랜드와 기업들이 먼저 협업을 제안해왔다. 그들은 내 디자인 속에 특별한 서사와 꺾이지 않는 신념이 담겨 있다고 극찬했다. 처음엔 쏟아지는 스포트라이트와 사람들의 노골적인 시선이 부담스러워 나를 발가벗겨 검열하는 듯한 기분에 위축되기도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의 방향을 바꿨다. 어차피 피할 수 없는 관심이라면 내게 주어진 프로젝트들을 하나하나 완벽하게 해내는 것으로 증명하면 그뿐이라고. 그 무렵 나는 거의 매일같이 자정 넘어서까지 야근을 밥 먹듯 했다. 차도진 역시 그룹 후계자로서 쉴 틈 없이 바빴지만 그는 어떻게든 임원 회의를 일찍 끝내고 내가 퇴근할 시간에 맞춰 회사 앞으로 차를 몰고 왔다. 우리는 함께 아들 민준이를 데리고 픽업해 집으로 가는 길에 단골마트에 들러 저녁거리를 샀고 익숙하고 따뜻한 우리만의 보금자리로 돌아왔다. 그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주방에 서서 능숙하게 채소를 다듬었고 나는 그 옆에서 찌개를 끓였다. 민준이는 식탁에 엎드려 알림장을 쓰다가 뜬금없이 엉뚱한 질문을 던져 우리 부부를 빵 터지게 만들곤 했다. 지극히 평범하고 소소한 일상. 하지만 바로 그 평범함 덕분에 나는 비로소 땅에 발을 단단히 딛고 있다는 기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얼마 후 나는 서태경이 이끄는 서시그룹과 부산 해운대 구도심 도시재생 프로젝트의 총괄 디자이너로 정식 계약을 체결했다. 역사성과 창의성이 결합된 대규모 오리지널 디자인이 필요한 막중한 임무였다. 계약 조인식 당일 서태경 대표가 직접 참석했고 수많은 경제지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이며 그 역사적인 순간을 기록했다. 그는 짙은 네이비색 수트 차림으로 단상 한쪽에 서서 내가 펜을 쥐고 계약서에 서윤아라는 이름 석자를 당당히 서명하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 찰나의 순간 가슴속에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벅찬 감정이 소용돌이 쳤다. 7년 전 나는 결혼식장 뒤편 대기실에서 누군가가 내 손을 이끌어 무대 위로 올려주기를 그저 누군가의 아내라는 타이틀표를 달게 되기만을 초조하게 기다리던 나약한 여자였다. 7년 후 오늘 나는 스포트라이트를 한 몸에 받으며 내 이름 석자로 수백억 단위의 계약서에 당당히 서명하고 있었다. 서윤아 수석 디자이너님, 이쪽 한 번만 봐주세요. 단상 아래서 기자들이 외쳤다.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에 눈이 부셔 살짝 고개를 돌리던 순간 나는 무대맨 뒷줄에 조용히 서 있는 차도진을 발견했다. 그는 번잡한 취재진들 틈에 끼어들지 않고 한 손에 따뜻한 테이크아웃 커피를 든 채 묵묵히 서 있었다. 오직 나만을 향한 그의 올곧은 시선 속에는 말 없는 응원과 벅찬 자부심이 가득했다. 나는 카메라 렌즈 너머로 그를 향해 살짝 윙크를 날렸다. 조인식이 끝나고 사회자가 양측 대표의 기념 촬영을 요청했다. 서태경이 내 옆으로 다가와 섰다. 사진 기자가 조금만 더 가까이 붙어달라고 요청하자 그가 몸을 살짝 기울이며 낮게 속삭였다. 축하해. 나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화답했다. 고마워요. 카메라 셔터가 터졌고 그 빛나는 순간은 영원히 기록되었다. 훗날 내 커리어의 찬란한 이정표로 남게 될 이 사진 한 장은 더 이상 내게 과거의 아픈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가시가 아니었다.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나는 내 모든 영혼을 쏟아부었다. 부산의 그 구도심은 7년 전 내가 고향을 떠나 처음으로 짐을 풀고 팍팍한 서울살이에 지쳐 잠시 숨어 지냈던 낡고 좁은 골목길이 얽혀있는 동네였다. 페인트가 벗겨진 시멘트 담벼락, 입구에 쭈그리고 앉아 나무를 다듬던 할머니들. 나는 안전모를 쓰고 굴삭기가 무너뜨리는 낡은 건물들을 바라보며 묘한 상실감에 젖었다. 어쩌면 사람의 인생도 도시 재개발과 같을지도 모른다. 낡고 골마버린 과거를 철거해야만 비로소 그 자리에 새롭고 튼튼한 기둥을 세울 수 있는 법이니까. 그러던 어느 날 남해의 한 작은 초등학교에서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7년 전 내가 기부했던 그 5억 원으로 마침내 신축교실 공사를 무사히 마쳤다는 감사의 전화였다. 이제 아이들이 비새는 교실에서 덜덜 떨며 공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수화기 너머로 까르르 웃으며 뛰어노는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가 들려오자 갑자기 콧잔등이 시큰해졌다. 그 시절 날 벌레만도 못한 취급하며 내던졌던 치욕스러운 위자료가 돌고 돌아 마침내 자신이 쓰여야 할 가장 아름다운 자리를 찾아간 셈이었다. 그해 겨울 서울엔 기록적인 폭설이 내렸다. 민준이는 기어코 눈사람을 만들겠다며 떼를 썼고
나와 차도진은 아이를 데리고 아파트 단지 놀이터로 나갔다. 장갑을 안 껴서 손끝이 새빨갛게 얼어붙었는데도 세 식구의 웃음소리는 끊이지 않았다. 저녁에 집으로 들어와 나는 따끈한 생강차를 끓였다. 창밖으로는 하얀 눈송이가 소리 없이 쏟아지고 있었고 집안은 주황색 조명이 따스하게 감싸고 있었다. 두꺼운 수면 목도리를 칭칭 감은 채 소파에 앉아 생강차를 호호 불어 마시던 민준이가 갑자기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다. 엄마, 나 커서 엄마랑 결혼해도 돼? 나는 멈칫했다가 빵 터져서 대답했다. 안 돼? 왜? 엄마님이 아빠랑 결혼했잖아. 서재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던 차도진이 그 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며 피식 웃었다. 민준이는 입을 삐죽거리며 아주 진지하게 말했다. 그럼 아빠 꼬부랑 할아버지 되면 내가 엄마랑 결혼할래. 그때 되면 엄마도 꼬부랑 할머니니까 괜찮잖아. 아이는 아주 당당하게 선포했다. 엄마가 꼬부랑 쭈글쭈글 할머니가 돼도 내가 이 세상에서 엄마 제일 사랑할 거니까. 그 순간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다. 아, 행복이란 건 이렇게 어이없을 정도로 단순하고 따뜻한 거였구나. 그 이듬해 내 디자인 작품은 권위 있는 국제 건축 디자인 어워드에서 대상을 거머쥐었다. 그렇게 크고 화려한 글로벌 무대에 올라 상을 받는 건 내 인생 처음이었다. 깔끔한 수트를 차려입은 사회자가 유창한 영어로 내 이름을 호칭했을 때 나는 아찔한 하이힐을 신고 무대 계단을 올랐다. 눈부신 핀 조명 때문에 잠시 현기증이 일었다. 나는 묵직한 트로피를 두 손으로 쥐고 심사위원들과 수백 명의 관객을 향해 짧은 수상 소감을 전했다. 마지막 순간 나는 한국어로 천천히 그리고 또박또박 말했다. 가장 어둡고 비참하게 무너졌던 순간 저를 포기하지 않고 붙잡아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온 세상이 저를 손가락질하며 믿어주지 않을 때 유일하게 제 등 뒤를 든든히 지켜준 제 남편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내 아들, 당신들이 있었기에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여자는 그 어떤 남자의 화려한 결혼식장에서도 비굴하게 고개 숙일 필요가 없으며 오직 자신의 두 발로 당당하게 자신만의 레드카펫을 개척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요. 내 수상 소감은 곧바로 영어로 번역되어 SNS를 타고 전 세계로 빠르게 퍼져나갔다. 네티즌들은 영상 속 당당한 한국인 여성 디자이너의 남편이 대체 누군지 호기심을 가졌고 누군가는 내 과거의 기사들을 찾아내며 그 재벌가 전남친 새끼 지금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겠네 라는 통쾌한 댓글을 달기도 했다. 하지만 나는 그런 가십성 댓글들을 굳이 찾아보지 않았다. 시상식이 끝나고 무대를 내려와 드레스를 갈아입기 위해 대기실로 향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한쪽 벽에 기대서서 나를 기다리던 차도진과 눈이 마주쳤다. 그의 손에는 은색 보온병이 들려 있었다. 그는 나를 보자마자 성큼성큼 다가와 보온병을 건넸다. 그가 아까 끓여온 따뜻한 꿀생강차였다. 나는 뚜껑을 열고 후후 불어 조심스레 한 모금 넘겼다. 따끈한 액체가 식도를 타고 내려가 차갑게 얼어있던 위장을 데웠고 그 온기가 심장 끝까지 퍼져나가며 형용할 수 없는 나른하고 편안한 기분을 선사했다. 아까 무대 위에서 진짜 멋있었어. 그가 다정한 눈빛으로 내 머리카락을 넘겨주며 말했다. 이건 오롯이 당신이 피땀 흘려 이뤄낸 성과야. 그 누구의 덕도 아니야. 나는 그를 올려다보며 작게 속삭였다. 그래도 당신한테 제일 고맙다는 말 하고 싶었어. 만약 당신이 없었다면 난 절대 오늘 이 자리에 서지 못했을 거야. 어쩌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진짜로 그 사람들이 떠들어대던 돈만 밝히는 독한 년이라는 프레임에 갇혀서 내 자신을 갉아먹고 망가뜨렸을지도 몰라. 처음부터 끝까지 당신이 날 그 지옥 같은 수렁에서 끄집어내줬어. 내가 얼마나 대단하고 눈부신 사람이 될 수 있는지 내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게 만들어줬잖아. 차도진은 아무 말 없이 두 팔을 벌려 나를 품에 가득 안았다. 깃털처럼 가볍지만 결코 부서지지 않을 단단한 포옹이었다. 당신은 원래부터 그럴 자격이 차고 넘치는 사람이었어. 난 그저 우연히 그 타이밍에 당신 곁에 서 있었던 것뿐이야.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이 자리에 있을 거고. 나는 그의 넓은 가슴에 이마를 비볐다. 그의 규칙적이고 묵직한 심장 박동 소리를 듣고 있자니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아주 낯선 감정이 밀려왔다. 눈물이 날 것 같은 슬픔이 아니라 내 존재 전체가 온전히 안식처를 찾았다는 완벽한 충만함. 과거에 나는 단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평온이었다.
몇 년 후 부산 해운대 구도심 재개발 프로젝트가 마침내 화려한 막을 내렸다. 퀴퀴한 냄새가 진동하던 낡은 판자촌과 비좁은 골목길이 사라진 자리엔 세련된 복합문화광장과 트렌디한 상업지구가 빽빽하게 들어섰다. 내 디자인 청사진은 프로젝트 브로슈어의 첫 페이지를 장식했고 시청 도시계획 전시관의 중앙벽면에 가장 크게 내걸렸다. 어느 주말 나는 민준이를 데리고 그 전시관을 찾았다. 어느새 훌쩍 커버린 아이는 전시된 거대한 도면 앞에 서서 한참 동안이나 멍하니 벽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잠시 후 아이가 고개를 돌리며 눈을 반짝였다. 엄마, 우리 엄마 진짜 천재인가 봐. 나중에 내가 돈 엄청 많이 벌면 엄마한테 집 1000개, 10,000개 더 지어달라고 할 거야. 나는 빵 터져서 아이의 통통한 볼을 꼬집었다. 그럼 우리 아들 돈 벌어서 제일 먼저 뭐 하고 싶은데? 아이는 곰곰이 생각하더니 고개를 까딱이며 진지하게 대답했다. 일단 아빠 엄마 살 엄청 큰 집을 살 거야. 마당에 꽃도 짱 많이 심고 그 다음엔 엄마한테 세계에서 제일 큰 디자인 회사를 차려줄 거야. 그럼 넌 뭐 할 건데? 나는 엄마 회사 사장님 할 거지. 아이는 아주 당당하게 외쳤다. 아, 아빠 회사 사장님도 내가 할 거니까 난 투잡 뛰는 사장님이다. 나는 참지 못하고 소리내어 웃었다. 욕심이 너무 과한데? 욕심 아니거든. 아이가 고개를 도리도리 저으며 사뭇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난 그냥 아빠 엄마가 더 이상 힘들게 일 안 했으면 좋겠어서 그래. 어린아이의 필터링 없는 순수한 진심이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전시관을 나와 새롭게 단장된 광장 한가운데 섰다. 붉게 타오르는 저녁 노을이 해운대 앞바다와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짭조름하고 시원한 갯바람. 그 찰나의 순간 나는 문득 20살 무렵 처음 홀로 고향을 떠나 서울역에 내렸던 그날이 떠올랐다. 그때 맞았던 바람도 올려다본 하늘도 분명 이랬었다. 낡은 백팩 하나 덜렁 메고 시골을 떠나오며 언젠가 내 인생도 동화책, 결말처럼 눈부신 해피엔딩을 맞이할 거라 굳게 믿었던 순진했던 시절. 그 동화는 한번 산산조각이 났다. 나는 그날의 피 튀기던 아픔을 평생 잊지 못할 저주라 생각하며 살아왔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고통의 시간들은 내가 진짜 어른으로 단단하게 여물기 위한 처절한 허물벗기 과정에 불과했다. 그날 산산조각 나며 생긴 날카로운 파편들이 없었다면 나는 내 손으로 직접 상처를 꿰매고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아 올리는 법을 결코 배우지 못했을 테니까.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니 주방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차도지는 이미 소매를 걷어붙이고 요리에 한창이었다. 식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음식들이 예쁘게 세팅되어 있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갈치조림과 민준이가 환장하는 달콤 짭짤한 갈비찜. 도어록 열리는 소리를 들은 그가 뒤를 돌아보며 환하게 웃었다. 왔어? 손 씻고 와, 밥 먹자. 나는 신발을 대충 벗어던지고 주방으로 다가가 그의 등 뒤로 두 팔을 뻗어 꽉 껴안았다. 오늘따라 왜 이래? 그가 고개를 숙여 내 손등을 쓰다듬으며 물었다. 기분 좋은 일 있었어? 그냥 당신 한번 안아보고 싶어서. 나는 그의 넓은 등에 얼굴을 비비며 작게 속삭였다. 그는 피식 웃으며 몸을 돌려 나를 마주 안았다. 그럼 앞으로 평생 매일매일 안아. 어차피 난 당신한테서 도망 못 가. 당신이 도망가면 어쩌려고? 그럼 당신이 날 잡아오면 되잖아. 내가 힘이 없어서 못 잡으면? 그럼 민준이 풀어서 잡아. 오라고 시켜. 우리의 싱거운 농담 따먹기가 끝나기도 전에 거실에서 게임을 하던 아들이 빽 소리를 질렀다. 아빠, 엄마, 나 배고파 죽겠어. 그날 밤 늦게 우리는 발코니에 서서 불빛이 반짝이는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살랑거리는 밤바람이 믿기지 않을 만큼 평온한 기분을 실어왔다. 차도진이 내 어깨 위로 자신의 카디건을 덮어주었다. 나는 그를 올려다보며 예전 같으면 입 밖으로 꺼낼 엄두조차 내지 못했을 막연한 두려움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여보, 우리도 언젠가 훗날 서로에게 지쳐서 권태기가 오고 미친 듯이 싸우고 서로를 이해하기 싫어지는 날이 오게 될까? 그는 잠시 밤하늘을 응시하며 침묵했다. 나는 희미하게 웃었다. 그렇겠지. 분명 그런 날이 올 거야. 그가 내 어깨를 감싼 손에 힘을 주며 말했다. 우리 부부도 예외는 아닐 테니까. 나는 그의 깊고 검은 눈동자를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그러면 약속해.
우리가 피 터지게 싸우는 날이 오더라도 우린 무조건 같은 편에 서서 세상을 향해 싸우는 거야. 서로를 등지고 밀어내는 게 아니라. 그는 내 두 눈을 아주 오랫동안 바라보더니 고개를 무겁게 끄덕였다. 알았어. 약속할게. 우리는 어린아이들처럼 새끼손가락을 걸고 엄지손가락으로 도장을 찍었다. 유치할 만큼 단순한 약속이었지만 내 인생을 통틀어 가장 무겁고 소중한 맹세였다. 나는 속으로 나 자신에게 조용히 속삭였다. 7년 전 그날 비참하게 무너져 내리지 않고 버텨줘서 고마워. 그리고 뒤돌아서서 너만의 길을 걸어갈 용기를 내줘서 고마워. 시원한 밤바람이 불어와 내 머리카락을 흩날리며 과거의 찌꺼기들을 모두 날려보냈다. 나는 내 곁에 선 그의 크고 따뜻한 손을 깍지 껴 잡았다. 앞으로 걸어가야 할 미지의 미래는 아직 끝이 보이지 않지만 나는 내가 그 어떤 길도 거침없이 걸어갈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강해졌다는 것을 안다. 한때 나를 찢어지게 아프게 만들고 도망치게 했던 그 상처 입은 골목길들도 이제는 뒤돌아보며 픽 웃어넘길 수 있는 짧은 해프닝에 불과하니까. 나는 고개를 숙여 희미하게 미소 지은 뒤 그의 손을 이끌고 거실 안으로 들어갔다. 발코니 문이 스르륵 닫히며 밖의 소음을 차단했고 집안에는 따뜻한 오렌지빛 조명과 구수한 밥 냄새만이 가득했다. 내 진짜 인생은 바로 이 순간부터 시작이다. 만약 당신의 지치고 엉킨 마음이 이 이야기를 통해 아주 조금이라도 다독여졌다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음번 또 다른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만나기를 바랍니다.